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5일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하락할 만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움직임이니까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직까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66%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아직은 괜찮은 수익률인데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최고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5% 더 떨어지면 그 유명한 조정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르는 커렉션은요. 주가가 이제 최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조정장은 굉장히 흔하게 발견된다. 거의 매년 찾아오는 게 조정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걱정스러운 마음, 심란한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조정장의 역사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좀 아껴둔 컨텐츠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2, 3일 전에 제가 공유드렸던 멤버분들은 이미 읽어보신 그런 컨텐츠고요. 여기 있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의 역사, 역사적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장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지속, 국채 금리의 상승, 연방준비제도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 변화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요, 화요일에 이미 52주 최고치에서 거의 4%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지난주에 미국 주식 벤치마크는요, 2023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상당히 흔하고 회복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는 것이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4번의 조정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이들 조정장에서 미국 증시는요, 평균적으로 13.9% 하락했고요. 약 4개월간 지속된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주 조정장이 찾아오거든요. 따라서 10% 이상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정이 찾아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투자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수익이 나면요.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 지금까지 올라온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S&P 500이 바닥을 찍는 데는 평균적으로 4.5개월이 걸렸고요. 하락으로 잃은 것을 모두 회복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부터 한 5% 더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근데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요. 결국은 4개월 이후에 회복하면서 정거점을 회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조정은요, 최근 52주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하락폭이 20% 이상이면 하락장, 즉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베어마켓은 10년에 한 2번 정도, 많아야 3번 오는데 그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대 들어서 이미 우리는 2번이나 베어마켓을 겪었죠. 2020년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10년에 많아야 2-3번 오는 게 하락장, 베어마켓인데 이미 2번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하락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장은요, 보통 2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경기 침체가 올 때 발생하는 것이 보통 베어마켓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금리는 적어도 뭐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는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따라서 하락장의 첫 번째 요소는 좀 배제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인데, 사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IMF가 던져준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전망에 따르면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향후 한 2년 3년 동안은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어마켓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뭐 조정장은 흔히 찾아오는 거니까 10%에서 15% 20%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장이 찾아오면요, 조금 기다리면 된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기간은 4.5개월 정도 되고요,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간을 늘려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장은 조정장에서 평균적으로 14.7%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단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평균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스토발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역사는요, 장기 투자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증시를 떠나는 것보다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요, 시장의 지수, 평균적인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요, 자꾸만 증시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리밸런싱은 해야겠죠. 계속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현재 모멘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정리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미국 증시의 조정 역사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녹색과 붉은색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혼조세죠. 하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요, 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메타는 선전을 했는데요, 뭐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제 테크주들이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폭, 마켓 블레스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폭이 많이 좁아졌죠. 불과 몇 주만 해도 사실 5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80%를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9.2%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거의 70% 이상이 지금 추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 200일 이평선을 비교해 보면 65.8%는 아직까지 20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것은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과연 시장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31입니다. 25 이하로 떨어지면 극적인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러한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줍줍의 기회에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1이면 몇 주 전만 해도 그리드였잖아요. 굉장히 욕심이 넘치던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굉장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빅스입니다. 빅스 역시도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옵션의 거래 현황을 보면서요, 지금 얼마나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어제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9.84, 뭐 지금 20을 찍었다가 조금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22, 23, 2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역시도 줍줍 기회를 우리한테 확인해주는 이러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1년 차트 여기 보시면
보시면 2023년 10월 20일 날 22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 10월 말이 저점이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따라서 공포지수, 빅스 지수는요, 굉장히 중요한 줍줍의 지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07%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이 0.52%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상승한 성장주들이 좀 있는데요. DJT, 밈 주식이죠. 25.7% 급등했고요. DXYZ 역시 마찬가지로 밈 주식입니다. 9.24% 상승하면서 32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냅 역시도 6.7%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고요. 레딧이 플러스 6.51, 그랩 플러스 5.61,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러스 5.29%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면서 64,430을 찍고 있고요. 퍼시픽 바이오가 플러스 4.29, 아크 인베스트의 21 쉐어 비트코인 ETF가 4.11, 스페이스 즉 버진 갤럭틱이 2.90%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니오가 플러스 2.30, 코인베이스 플러스 2.01, 로크가 1.91%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성장주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월프스피드가 6.02% 빠졌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32,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89, TSMC 마이너스 4.86, 솔라 엣지 마이너스 3.9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78, 테슬라 마이너스 3.5,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41, SMCI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3.29,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3.28, 마이너스 2.88, 인피니언 마이너스 2.86, 인페이즈 에너지 2.5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인데요. 두 개를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5.1%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0.76% 올라갔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84, 우버 마이너스 0.89, 벌팁 홀딩스 마이너스 1.06, 아마존 마이너스 1.1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4, 벌솔라 마이너스 2.09, 인피니언 마이너스 2.86, SMCI 마이너스 3.29, 테슬라 마이너스 3.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78, TSMC 마이너스 4.86%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S&P 500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요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이미 마이너스 0.40, S&P 500은 마이너스 0.49, 나스닥은 0.72%나 이미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자금이 위험 자산을 떠나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과연 안전 자산에는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중동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미 국채는 달러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4.52%까지 떨어졌고요. 11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달러화 가치는 0.6%나 상승을 했고요.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로켓 그리고 드론 공습 일주일 이후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UBS은행의 거시 전략가 웨이 리앙 창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동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장기 국채는 안전자산 선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확전으로 공격에 대응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국채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면서 미국 채권이 상당한 압력을 받은 이후 피난처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CPI가 1월, 2월, 3월 3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높은 추세를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원래 올해 한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는 그러한 기대가 물 건너갔죠. 올해 하반기가 돼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채는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미국 채권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아무래도 기댈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 국채는 안전한 투자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시스템 계좌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미국 채권 숏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숏 포지션은 공매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꺾였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한 거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포지션 중에 일부가 커버될 위험이 분명하다. 이 얘기는요, 갑자기 지금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는 떨어지고, 따라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국채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도쿄 미쓰비시 모간 스탠리 증권의 수석 채권 전략가 추루타 케이스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안전 도피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복의 교환은 중동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좀 확산되면 지금 이란한테 볼이 넘어왔잖아요.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한번 보복성 공격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다시 공격하게 되면요. 정말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좀 확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ETF는 TLT고요. 두 번째는 VGLT, 세 번째는 TMF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하죠. TLT는요. iShares에서 만든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VGLT인데 이거는 운용사만 다릅니다. 뱅가드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TMF는 뭐냐면요. 3배짜리입니다. 따라서 TLT랑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3배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세 가지 중에 지금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가장 낮은 것은 VGLT입니다. 수수료가 0.04%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유명한 TLT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15%입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수치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레버리지를 쓰는 3배짜리 ETF는요. 1.04%, 따라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TLT는 마이너스 14.75, VGLT는 마이너스 13.32, 마지막으로 TMF 같은 경우는 46.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채권의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던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LT는 3.88, VGLT는 3.80이고요. 마지막으로 TMF는 3.92%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 이자를 디비던드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많은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TLT 그리고 VGLT 같은 경우는 monthly라고 써 있죠. 따라서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TMF 같은 경우는 쿼터리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에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더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말부터는 사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줄거리를 쭉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국채 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적죠. 그 얘기는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 따라서 하방 압력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당률도 굉장히 좁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4년간의 평균적인 일들을 보시면 2.2, 2.5, 1.74에 불과하거든요. 자, 이러했던 배당률이 지금 3.8 이상까지 올라간 이유는요.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점점을 찍고 떨어지기 전에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배당률도 누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가격의 상승까지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관심 리스트에 추가하고요. 조금씩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음 방송에서는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는 3%나 급등을 했고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요일날 주가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확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따라서 두 개의 유가 벤치마크 모두 3% 이상 한때 급등을 했고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전날 9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2.32% 상승한 배럴당 88.9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2.19% 상승한 배럴당 84.5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자산도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411.0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석유 그리고 금에 대한 ETF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의 ETF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USO, 두 번째는 UCO, 세 번째 GLD고요. 마지막으로 UGL이 있습니다. USO는요. 굉장히 유명한 오일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UCO는 뭐냐면 여기에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GLD도 굉장히 유명하죠. 골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대표적인 거고요. 네 번째 UGL은 역시 금에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를 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고요. 자, 그리고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USO 같은 경우는 0.6%고요. UCO는 0.95, GLD는 0.40, 그리고 UGL은 0.95입니다. 따라서 4개 ETF 모두 비교적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년간 주가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USO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38, UCO는 플러스 12.83, GLD는 플러스 18.3, 마지막으로 UGL은 플러스 27.3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6개월 가격은 마이너스를 보이는 쪽도 있고요. 3개월이 굉장히 많이 좋죠. 보시면 USO는 플러스 15, UCO는 플러스 25, 그리고 GLD는 플러스 18, 그리고 UGL은 플러스 37%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4개의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4가지의 ETF 중에 USO, UCO, 그리고 UGL은요. 미국의 PTP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PTP라는 게 있습니다.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인데요. 미국 내 천연자원, 즉 원유라든지 가스, 금, 은 이런 데 투자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종목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국세청 IRS의 조세법 섹션 1446에 의거해서요. 보유 기간이나 손익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손실을 봤어도 세금을 10%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파는 금액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를 손해를 봤는데 이 500만 원을 팔 때 다시 거기에서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엄청난 세금이 징수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예외 적용은 있는데요. 10% 면제를 발행한 경우에 92일 동안 10%의 원천 징수가 면제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ETF가 나오죠. USO 같은 게 나와 있죠.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면제 기간이긴 합니다.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관세청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칭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된다. 막 3차 세계대전까지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게 되면요.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제가 볼 때는 SQQQ가 가장 좀 손쉬운 투자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SQQQ는 QQQ의 반대로 가고 또 3배나 레버지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부르는 QQQ가 만약에 10% 올라가면요. SQQQ는 마이너스 30%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때 굉장히 유용한 해칭으로 활용할 수 있는 ETF가 바로 SQQ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 전쟁 같은 것이 확산될 때는 공포감이 밀려오고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때 해칭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TSMC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 그리고 전망치를 발표했잖아요. 보통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고 어닝 실적도 좋으면요. 주가가 급등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어제 TSMC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SMC는 하루 동안 4.86%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2.33%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TSMC는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칩 시장 확장에 대한 전망을 축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숨어 있거든요. 따라서 TSMC의 전망에 따르면 스마트폰 그리고 개인용 PC 시장이 굉장히 약세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투자의 팁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세계 최대 첨단 칩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요, 메모리 칩을 제외한 2024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보다 낮은 약 10%로 낮췄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성장 추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투자 칩이 등장하는데 바로 메모리 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추천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최고 경영자 CEO CC 웨이가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TSMC가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의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파운드리도 별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한 가지는 좋고 한 가지는 별론 거죠. 메모리 칩은 굉장히 좋고요. 파운드리는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의 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 성장률은 10%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된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모두 2023년 급격한 재고 조정 그리고 기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을 찍고 드디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TSMC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생각보다 시장은 나쁘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TSMC는 성장한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위는 저 CEO죠.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시경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잠재적으로 소비자 심리 그리고 최종 시장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심리가 아직까지 좋지 않다. 모바일폰 좋지 않고 PC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TSMC의 주가는 한때 6.3%까지 장중에 떨어지면서 가장 커다란 장중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망은요. TSMC와 다른 칩 제조업체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있음을 재확인한 견조한 매출 가이던스를 가려버렸다. 따라서 어제 가이던스도 너무나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전망은요, 소비자 제품용 칩을 만드는 업체와 AI 처리를 위한 최첨단 칩을 설계 혹은 제조하는 업체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 TSMC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엔비디아 투자 괜찮다, 뭐 브로드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신 AMD, 인텔 이런 데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투자 팁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TSMC의 예측은요, 다른 거대 칩 제조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TSMC의 예측은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수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TSMC는 6월 분기에 196억 달러에서 204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면 예상치는 191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TSMC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의 회복함에 따라 올해는 매출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별론데요. TSMC는 20% 성장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3나노 그리고 5나노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는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계절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너무나 좋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없었으면 30% 성장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2025년 마지막 분기부터는 차세대 2나노 칩의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언급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웬델 황이고요. 웬델 황은 CFO죠. 파이낸스 담당 임원이고요. TSMC의 자동차 사업 부분이 이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까지는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TSMC의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TSMC는 괜찮다. 왜냐면 우리는 20%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도 괜찮고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메모리 칩이 좋다는 얘기까지 했죠.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투자의 팁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PC 시장, 자동차,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가지는요, 생각보다 너무나 회복이 더디다라고 지금 확인해 줬거든요. 그 얘기는요, 애플에 투자하면 위험하다. AMD, 인텔, 그리고 델 컴퓨터, HP 다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라든지 온 세미컨덕터, 나비타스 이러한 종목, NXP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자동차랑 관련된 종목도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줍줍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0달러 선이 깨졌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도이치뱅크였습니다. 어제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요, 도이치뱅크는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한 이러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긍정론을 펼쳤던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에 돌아서는 한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엠마누엘 로스너가 등장하고요. 자, 이 전문가의 성적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30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기고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36%, 그리고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할 만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사소한 의견에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 엠마누엘 로스너는요, 테슬라 투자 사례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회사가 잠재적으로 저가형 차량 제작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저가형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악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익도 압박을 받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환점이 보이지 않으며 투자의 논리가 바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소너의 발언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가형 모델2 차량 제작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뉴스가 전달이 됐죠. 그러면서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로스너가요, 테슬라 주식을 원래 매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스너는 또한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낮췄고요. 자, 이렇게 도이치뱅크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주가는 3.5%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1%, 올해 들어서는 무려 39.66%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너는요, 모델2가 테슬라의 노후화된 라인업, 왜냐면 모델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따라서 모델2 신모델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하 및 테슬라를 괴롭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었다. 따라서 모델2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스너는요, 자신이 테슬라에 부여했던 매수 등급은 내년 말 출시될 25,000달러짜리 차세대 차량이 판매량이라든지 마진, 잉여 현금 흐름을 회복하고 잠재적으로 서구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나는 원래 테슬라에 매수를 주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가형 자동차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델2를 연기하게 되면요, 2026년 이후에는 상당한 수익 그리고 현금 흐름 압박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의 미래는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데 묶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의 희망만 가지게 되는데 이 점이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라는 거죠. 왜냐면요, 완전 자율주행은 중대한 기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 규제라든지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8월 8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해서 곧 출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로슨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에 많은 하방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전망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은 주가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어닝 결과입니다. 어닝 결과가 아니죠.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판매량이 정체돼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안겨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과연 이 마진이 언제부터 반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저가형 자동차입니다. 저가형 자동차 지금 뭐 캔슬됐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가형 자동차 결국은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뭐 이러한 식의 메시지를 지금 투자자들한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질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좋지 않은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난 4번의 테슬라 수익 보고서 이후에 테슬라 주가 움직임입니다. 자, 지난 4번의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어닝을 발표하면 무조건 1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번에도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고요.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뭐 이렇게 반감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발행량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반감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강세론자들은 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같은 비트코인 채굴자로부터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트레이더까지 암호화폐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승패의 기로에 서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감기는요, 비트코인 설계의 결과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요, 거대한 서버 공장을 운영하면서 암호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빠르게 추측하고요, 정답을 맞힌 채굴자에게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요, 예측 가능한 비율로 코인이 발행돼서 결국은 최대 2100만 개에 육박하는 코인이 발행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행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도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해 프로토콜은 대략 4년마다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감기 전 보상은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6.25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38만 6,500달러 정도가 된다. 굉장히 좀 수지가 맞는 그런 장사죠. 자, 그런데 반감기 후 보상은요, 3.125 비트코인에 불과하다. 반으로 쭉 둔다는 거죠. 따라서 19만 3,250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2016년, 2012년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강세론자들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요, 세 번의 반감기가 많은 기록은 아니고 그 당시에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부양책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커다란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도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이유는요,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확률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샘플이 딱 3개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3번의 샘플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는요, 부양책이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막 달리던 때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모든 자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반감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크로의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도 함께 수혜를 입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은요, 올해 들어서만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최초의 거래소 거래펀드 ETF를 얘기하는 거죠.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미 YTD 50% 가까이 상승해 6만 2천 달러에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분쟁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락이 가격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 많이 달려왔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반감기는 말 그대로 수년 동안 예상되어 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거시적인 이벤트가 가격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감기는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불어일으키지만 그 자체로 축하할 일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기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동의하진 않고요. 반감기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따라서 ETF, 현물 ETF가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수요가 올라갔죠. 따라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잖아요. 따라서 가격은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비트코인의 티커가 뭐냐? 비트코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 앱에서는 비트코인을 찾으실 수가 없고요. 암호화폐만 거래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곳이죠. 이런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킹알파의 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보시면 컴패리슨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킹알파에서 템플릿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 베브리지 앤 비어 스톡, 따라서 음료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빅뱅크 스톡은 대형 은행들 중에 최고의 기업을 찾기 위한 툴입니다. 빅파마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고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비트코인 스톡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쭉 뜨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킹알파는 6종목을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으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6종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많이 보이죠. 앞에 기사에서 등장했던 마라톤 디지털도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즈,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레이팅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퀀트 레이팅은 마라톤이 굉장히 좋고요. 나머지는 홀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시킹알파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라이엇을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라이엇에 대해서 스트롱바이니까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킹알파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진행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1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빠졌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이러한 하락 추세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좀 기분이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주식시장을 좀 잊으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말 만끽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방송의 앞부분에서 미국 증시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잖아요. 조정장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주식시장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면 또 4개월 만에 다시 정골점으로 회복을 하는 역사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을 만끽하셔라, 이러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